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122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2.4배, 2주 전보다 3.7배 증가했습니다. 오늘부터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고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 이상이 있으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체온이 급격히 오르는지 관찰하고 체온계와 해열제를 미리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주들이 점차 확산하면서 뉴욕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미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은 방역 조치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각국이 일상 회복에 나서는 가운데 지난달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앤 영국은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마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방역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광범위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41개가 지구 자기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자기 폭풍으로 분실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스타링크 위성 12,000개를 쏘아 올려서 지구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스타링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1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만 명대 확진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전날보다 4,0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 규모는 일주일 만에 2.4배, 2주 전보다는 3.7배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82명으로 전날보다 3명 줄었고 사망자는 20명 늘어나 누적 사망자는 6,963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재택치료받는 사람은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7만 4,177명으로 하루 만에 6,157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재택치료자 관리가 집중관리군 위주로 전환되는 가운데 일반 관리군은 이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계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동네 병의원 3,000여 곳이 재택치료자 관리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환자의 90% 정도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이 아닌 일반 관리군에 대해선 이제 정기적 모니터링이 없어집니다. 환자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피다 이상이 있을 때만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24시간 운영됩니다. 호흡기 질병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모든 기관들이 일반 관리군의 비대면 진료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화로 상담을 하고 처방을 하는 역할들을 좀 같이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료기관 1,700여 곳이 진료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 신청을 한 기관도 3,000곳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택관리 인원이 18만 명 이상이 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아픈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의약품 처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대한약사회와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담당 약국이 확진자의 가족 등 대리인에게 약을 전달하거나 이게 어려운 경우 배송을 맡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체온이 급격히 오르는지 관찰하고 발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온계와 해열제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재택치료자 관리가 집중관리군 위주로 시행되는 가운데 집중관리군에 50대 기저질 환자가 포함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을 시도 지자체에 전달했다며 집중관리군은 60살 이상 고령층과 50대 이상 기저질 환자, 즉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 가운데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집중관리군의 60살 이상과 50대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자 가운데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가 관리군이 대폭 축소됐다고 반발하자 뒤늦게 범위를 수정했습니다. 네, 이처럼 오늘부터 무증상 경증 재택치료자 관리는 동네 병원과 지방자치단체의 24시간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가 맡게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으로 지자체가 상담센터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전에 사는 50대 A씨. 지난 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방역당국의 손길은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체온계 등이 담긴 건강관리 세트는 확진 엿새 만에 받았습니다. 건강관리 세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물품도 이제 왔어요. 오늘 오전에 왔어요. 갖고 있는데 이제 왔어요. 사실상 방치된 채 집에서 치료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의 나날을 보냈던 겁니다. 집에서 이렇게 방치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서 혼자 이렇게 있는다는 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나네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6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 즉 일반관리군은 방역당국이 아닌 환자 스스로 관리하는 이른바 셀프 재택 치료가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해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방역 현장에서는 정확한 지침도 없는 일방통행식 정책 전환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고 센터 운영 준비조차 온전히 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도 따로 연락이 가지 않는 일반 관리군에 있어서는 언제든 전화하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안심을 드릴 수 있고요.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세부 지침이 내려오질 않아서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엔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 정부. 확진자 급증과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으로 일선 방역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란이 환자 관리 부실이나 방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의료기관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서 대응 단계에 따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이 넘는 등 위기 상황 때는 코로나19 환자를 일반 병동에 입원시키고 일반 환자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큰 변화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정부는 이달 말 하루 최대 17만 명까지 감염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의료진마저 감염이 잇따른다면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대응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지침을 마련해 업무 마비 차단에 나섰습니다. BCP 지침 기준은 병원급을 상대로 먼저 지침을 내린 것이고요. 병원 자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 숫자나 위중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 BCP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응은 3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 기준은 하루 확진자 규모와 의료진 감염 비율입니다. 대비를 하는 1단계는 하루 환자 7,000명에서 3만 명 미만, 대응에 들어가는 2단계 기준은 3만 명에서 5만 명 미만, 이를 넘어서면 3단계로 위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각 단계에서 의료인 감염 비율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2단계에서부터 중증, 응급, 분만 등 진료 우선순위를 두고 필수 기능 외에는 업무 축소에 들어갑니다. 3단계 위기에 돌입하면 의사 판단에 따라 일반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음압병동이 부족할 경우 코로나19 환자를 일반 병동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병동마다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칸막이를 친다든지 기능 정화는 가능한데 이제 공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우려들은 있습니다만 그 위험 요인까지 다 제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확진된 의료진도 단계에 따라 일정 기간 격리 뒤 KF94 마스크를 쓰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BCP 지침은 의료기관 외 기업 등에서도 재택근무 비율과 필수 인력 지정 등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환자 급증에 따른 업무 마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여 대상과 관련해 40대 이하도 고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으로 적용층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조정 소위에 나와서 전문가 사이에 투여 연령 확대 요구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투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위중증이나 기저질환도 있지만 연령 변수가 가장 크다고 보인다면서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한 투여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와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을 시작했고 이후 처방기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봤습니다. 투여 대상도 애초 65세 이상에서 지난달 22일 60세 이상으로 한 차례 조정됐고 지난 7일부터는 50대 기저질 환자도 포함됐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수출 통제와 가격 제한 조치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류근혁 2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예산안 조정 소위에 나와서 최근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일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판단하기로는 하루 1,000만 개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3월 중에는 3억 개 가까이 생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생산업체를 늘릴 상황에서도 최악의 경우가 온다면 필요시 수출 통제도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점 매석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격 제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명부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R코드와 안심콜 등 출입 명부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쓰였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가 간소화돼 명부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자기 기입식 조사를 도입에 따라 역학조사가 IT 기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지 운영해보고 확진자 동선 추정용 전자출입 명부의 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고위험 확진자와 확진자 동거 가족을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펼치기로 하면서 전자출입 명부의 기능은 약화됐다며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혁명에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기후변화 대처와 녹색 혁신에 미흡했다며 이를 위한 정책 주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가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초청 과학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녹색 혁신과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그리고 그린 수소 혁신과 생태 농업 등의 5가지 역점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또 이러한 역점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기부 장관을 과학기술부 총리로 승격하되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혀서 실질적인 업무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력까지 가지는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하려는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확산의 진앙지 역할을 했던 뉴욕주도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지침을 수정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주는 그동안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 10일부터는 두 가지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
아이들 감염이 여전해 더 지켜본 뒤 3월 초쯤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And at this time, we say that it's the right decision to lift this mandate for indoor businesses and let counties, cities, and business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on what they want to do with respect to mask or the vaccination requirement. 이처럼 미국에서는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하는 주들이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방역을 유지했던 민주당 주지사 가운데는 뉴저지주가 사실상 선두에 섰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주가 뒤따랐습니다. 결국 뉴욕과 매사추세츠주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백악관 대응팀과 CDC는 최근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아직은 방역 조치를 해제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But at this time, we continue to recommend masking in areas of high and substantial transmission. That's much of the country right now in public indoor settings. 다만 감염자 발생이나 전염률 등을 면밀히 살펴서 가이드라인을 수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0만 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에 앞장서온 주들도 코로나와 공존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유럽 여러 나라가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마저 없애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취약층 등을 제외한 일반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게 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코로나19 백신 패스를 없앤 영국. 이번에는 확진자 자가격리 규정마저 없애기로 했습니다. Provided the current encouraging trends in the data continue, it is my expectation that we will be able to end the last domestic restrictions, including the legal requirement to self-isolate if you test positive, a full month early. 영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제도 풀었습니다. 스웨덴도 방역 규제를 대거 해제하면서 광범위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와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취약계층만 증상이 있을 때 검사받습니다. 나머지는 증상이 의심되더라도 검사받지 않고 집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덴마크도 코로나19를 중대 질병에서 제외하고 방역 규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병원 상황도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And since it no longer is critical to societal functions, in particular hospital capacity, there was not really a reason to maintain that status of the disease. 하지만 방역 규제를 모두 풀고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It's also a little bit scary because when the restrictions are lifted, anything can happen. The virus can still mutate.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방역 규제 완화에 동참하는 유럽 국가들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백신 패스를 없애기로 했고 폴란드와 체코는 규제를 다음 달에 완전히 풀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저소득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서 160억 달러, 약 1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 금액이 코로나19 백신 6억 회분과 진단기기 7억 개를 구입하고 1억 2천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WHO는 이 금액의 92%를 유럽연합회원국과 주요 20개국에서 분담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스타링크 위성 40개가 지자기 폭풍으로 분실되게 됐습니다. AP통신과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은 현지 시간 9일 스페이스X가 지난 3일 스타링크 위성 49개를 발사했고 이 가운데 40개가 지구 자기장에 급격하게 변하는 지자기 폭풍 현상으로 제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태양의 플라즈마 입자가 우주로 방출되는 태양풍에 의해 발생하는 지자기 폭풍이 대기의 밀도를 높였고 이때 생긴 저항력 때문에 위성이 안정적인 궤도로 비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위성은 지구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불타버렸고 나머지 위성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위성 잔해가 지구에 충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애플과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스마트폰 세계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Welcome to Samsung Galaxy Unpack. 삼성전자는 온라인으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2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AI 기술과 이미지 센서로 야간에도 밝고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배터리와 실행 속도도 대폭 강화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가지 시리즈 가운데 최상위인 울트라 모델은 80여 가지 언어를 인식하는 S펜을 내장해 2020년 이후 맥이 끊긴 갤럭시 노트를 계승했습니다. 버려지는 어망을 활용한 부품으로 환경 친화도 강조했습니다. And sharing capabilities. It's the ultimate smartphone to rewrite the rules of innovation, to make your everyday epic. 갤럭시 S22 시리즈는 24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가 이루어지고 25일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갤럭시 S22 공개를 시작으로 올해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은 다음 달 새로운 모델을 대거 출시할 예정입니다.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스마트폰 출하량 2억 7천만 대로 2억 3천만 대 애플과 1억 9천만 대 샤오미를 제치고 1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애플과 샤오미가 각각 18%와 31% 늘어나는 동안 삼성은 6%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키느냐 뺏기느냐 또 한 번 기로에 선 겁니다. 원 브랜드로 집중을 해서 갤럭시의 그 브랜드 파워를 여전히 혁신과 결부시켜서 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나오는 게 아닌가. 성장률의 정체성이 괄목할 만하게 깨트리고 이렇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반도체 부족 사태로 침체됐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는 다시 활기를 띨 거라는 전망 속에 치열한 마케팅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전기차에서 발생한 폭발성 화염이 주변을 삼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아무도 없고 외부 충격도 없는 상황에서 불이 났는데요. 배터리나 주변 부품, 또 조립 과정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경찰이 살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소형 벤 차량. 아래쪽에서 폭발이 생긴 것처럼 불길이 솟구치면서 주변으로 번집니다. 번지는 과정에서도 다시 폭발이 나고 주변이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퍼집니다. 뻥뻥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연기가 엄청나게 나고 119를 먼저 신고했는지 소방차가 오고. 화요일 오후 부산 안락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은 소방차가 출동하고도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모두 잡혔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크게 번지면서 차량 5대가 탔지만 당시 주차장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배는 전기차로 처음 화염이 포착된 곳은 차량 하부, 배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폭발성 화염이 생긴 점으로 볼 때 배터리 쪽에서 시작한 불이라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배터리 케이스 내에서 압이 어느 정도 생성이 돼 있다가 케이스가 소손이 되면서 화염과 함께 그 압이 빠져나오면서 폭발성으로 관찰이 된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주차장 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치고 50여 분이 지난 뒤에 불이 났는데 외부 충격 등 다른 화재 원인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완충된 이후에 순간적인 그 폭발로 인한 그 원인 미상입니다. 일단 그 미상으로 폭발로 인해서 연소 확대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정밀 감식을 벌여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주변 부품이나 조립 과정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는 인공지능과 같은 ICT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세계 최고의 ICT 연구기관인 우리나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배터리 김명준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